잘 지내셨죠? 오늘도 재미있게 미국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펴보세요. 미국의 이제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다가 현재와 미래를 하는 거니까 19세기 후반 유럽 열강이 해외로 제국주의적 팽창의 골몰에 있을 때 미국은 여전히 서부 개척의 열을 올리고 있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전 시간에 좀 공부했잖아요. 이미 그때 유럽 열강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좀 이렇게 강대국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막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서부 개척이 마무리되자 미국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린다. 왜냐면 서부 개척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미국 영토 전체에 대한 산업화, 산업혁명이 다 일어났다 이거죠. 이미 아프리카, 인도, 남아시아는 이미 열강의 차지였다. 아프리카는 누구 차지가 됐죠? 이미 공부했죠. 포르투갈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영국 차지. 남아시아도 많은 경우에 영국 차지.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는 스페인 차지. 그래서 이미 그 유럽 열강들이 웬만한 나라는 다 식민지화하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곳이 중국과 극동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뭐야?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만 아직 식민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의 극동 진출은 이미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과는 1844년, 그리고 서양 국가로는 최초로 일본과 1854년. 1854년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몇십 년 앞섰죠. 수호조약을 체결했다. 한국과도 1882년에 수교했는데, 그러니까 몇 년 앞섰죠, 일본이? 일본이 한 거의 30년 정도 앞서서 수교했잖아요. 그때 그 바람에 일본이 개방이 일찍 되었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러시아가 일본의 전쟁에서 멸망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될 뻔한 거예요. 다. 그러나 유럽 열강들에 비하면 미국의 극동 진출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주로 무역사들과 선교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고 식민지 획득과 등 정치적 진출은 자제하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좀 점잖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281쪽 세 번째 줄, 팽창주의자였던 맥킨리 대통령은 열강의 세력권 틈새를 비집고 극동에 진출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열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진출 방법을 모색했다. 이것이 이른바 뭐예요? 문호 개방 정책이다. 그러니까 유럽과 같이 막 그냥 식민주의 정책으로다가 무조건 가서 막 전쟁 일으키고 식민주화시키고 뺏고 그런 게 아니라 문호를 개방하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극동 지역에 미국이 진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1898년 존 헤이 미 국무장관 명의로 열강에 전달된 문호 개방 정책은 중국이 개방한 22개 항구가 모두 국가에 공평하게 개방되어야 할 것과 중국의 특정 국가들에 대한 특혜 관세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하라 이거예요. 중국은 이미 알고 있듯이 아편전쟁 때 영국에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영국이 하자는 대로 개방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 이런 문호 개방을 하고 있었고, 또한 청일전쟁 때 어떻게 됐어요? 일본한테 졌죠. 졌으니까 또 문호 개방해야 되고,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미국에도 개방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한 장 넘기세요.
283쪽 두 번째 줄. 문호 개방이라는 미명 아래 미국은 중국에서 열강과 함께 경제적 침략에 열을 올렸고 조선에서는 미국의 필리핀 소유권을 일본이 인정해주는 대가로 뭐예요? 미국이 필리핀 소유권을 가져라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해줬다 이거예요. 왜냐? 그 당시만 해더라도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일본이 오히려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미국이 서서히 들어오니까 필리핀은 미국한테 넘겨주는 대가로 뭐 하는 거예요? 일본의 조선 지배권을 인정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거야. 라고 필리핀은 미국 가져라. 조선은 우리가 갖겠다. 일본이.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참 비참하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283쪽 맨 아래 제1차 세계대전. 열강 사이에 불안한 세력 균형이 유지되던 유럽 대륙은 1914년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바니아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유럽 그 전체가 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국은 이 전쟁에 가담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가담하지 않는데 왜 가담하게 되느냐 하면은 28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당시 독일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잠수함으로 영국의 해안을 봉쇄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상선들이 공해상에서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급기야 영국의 호화 여객선 루시타니오가 1915년 5월 아일랜드 근해에서 독일 잠수함에 격침되는 대사건이 벌어졌다. 어떻게 돼요? 영국의 호화 여객선이 지나가는데 독일의 그 잠수함이 이걸 폭파해버린 거지. 근데 그 안에 누가 탔냐면은 이 사고로 미국인 128명을 비롯한 승객 119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참전 여론이 고조되었으나 윌슨은 어떻게든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미국이 대전에 말려드는 것만은 피해보자 했다. 다행히 독일이 이 사건에 관해 미국에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그래서 미국은 끝까지 전쟁에는 참여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나 군인이 가서 싸매야 되고 그러면 인명피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안 받으려고 그러고 대신에 전쟁하는 동안에 뭐를 했어요? 군수물자를 팔아먹었다고. 군수물자 팔으면서 이익만 챙기면 되지 모토로 전쟁에 들어가냐 이거죠. 이렇게 된 데다가 독일이 또 어떻게 했어요? 사과를 했어. 미국이 전쟁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미국이 들어왔다가는 다 이기는 전쟁 또 질 수도 있잖아요. 자, 287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치, 독일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참전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이로써 연합군 측이 승리했다는 사실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임을 만방에 선포한 데 있다. 이는 곧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유럽 시대의 종말. 유럽 시대가 유럽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으로. 종말을 구하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렇죠? 그럼 미국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가 287쪽의 맨 첫째 줄 보세요. 강대국 미국의 잠재력은 실로 엄청났다. 초기에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위력을 발휘하여 미국의 작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게 전행이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세 줄 내려와 보세요. 그러나 미국이 전시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한 1918년 전세는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되었다. 또 셋째 줄 내려와 보세요. 이제는 연합군이 공격할 차례였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끝에 그해 9월 독일이 최후의 방어선으로 설정한 힌덴부르크의 방어선이 돌파되었다. 독일군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패주를 거듭했고 독일 황제는 11월 2일 국경선을 넘어 네덜란드로 피신했다. 이 일은 연합국의 휴전 제의를 독일이 받아들임으로써 4년간의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참전했으면 어떻게 돼요? 독일이 승리하는 거야. 근데 미국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말도 못되는 거예요. 참전하자마자 불과 얼마 안 돼서부터 독일군이 이제 패전하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독일의 황제가 이제 도망가고 뭐 이런 상태로 아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그 경제 대공황의 상황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근데 293쪽 보세요. 293쪽 밑에서 네 번째 줄. 1920년대 말에 시작한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이에 충격은 경제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미국이 훨씬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을 맞았을 때 이럴 때는 선진국들의 타격이 커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원래부터 국민이 이미 빈곤 상태에 빠져있던 브라질, 10년 동안이나 물가 하락을 체험한 바 있는 노르웨이, 장기간의 궁핍에 익숙해진 아일랜드 등은 공황의 충격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공황의 충격은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최고의 풍요를 누리던 미국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공황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의 경제 장기 침체를 겪고 난 후에도 쉽게 극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공황이 일어나면 선진국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수도 안 팔리고 또 외국에 가서 팔으려도 팔 데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 상당히 큰 그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오는 거야. 근데 못 사는 나라들은 뭐 위기가 오나 마나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렇죠.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뉴딜이에요. 위에서 한 10번째 줄 내려보세요.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즈를 비롯한 수정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대공황은 결국 뉴딜 정책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 정책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었으며 이후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자본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원리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자유경제체제. 그런데 이 대공황을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인즈 경제학자에 의해서 뉴딜. 뉴딜이 뭐예요? 뉴딜이 새롭게 딜하겠다. 새롭게 딜하겠다. 뉴딜. 딜. 우리도 보통 딜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거래를 하는 것을 딜이라 그러는 거잖아. 근데 이제 새로운 딜을 하겠다. 어떤 새로운 딜이에요? 여태까지는 기업인들이 하는 대로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대로 자유경제로 내려뒀는데 그냥 내려뒀다가는 나라 자체가 부도가 나게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가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경제정책으로 바꾼 게 뉴딜 정책이에요. 그래서 295쪽 밑에서 10번째 줄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공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국가 경제에 대한 외부 정부의 적극적 개입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공업, 농업, 상업, 금융 등 경제 제 분야에 걸쳐 그가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그가 사용한 용어를 따라 뉴딜, 즉 새로운 처방이라고 불렀다. 그렇죠. 그 다음에 297쪽 제2차 세계대전 밑에서 세 번째 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처음부터 이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리고 298쪽 위에서 세 번째 줄 1930년대 히틀러의 도발로 유럽 대륙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고립과 불간섭주의.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전쟁 물자나 팔아먹으면 되지 가서 우리가 전쟁 가서 사람 죽고 막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맨 아랫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이런 모호한 중립정책은 비현실적인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1936년 일본은 독일과 콘민테른 조약을 맺고 본격적인 해외 무력 진출에 나섰다. 특히 일본은 중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개방된 도시들을 폭격하고 항구를 폐쇄하고 외국 선박들을 무차별 격침하고 외국의 학교, 병원, 교회를 파괴했다. 일본의 이런 중국 침략 행위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침략자로 낙인 찍는 이상의 어떤 적극적 대응도 자제했다. 일본이 추구하는 아시아의 신질서, 즉 대동아 공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무력으로 이를 저지할 의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주 무차별적으로다가 좀 더 나약한 국가다 그런다 그러면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로다가 막 무조건 가서 막 침략해가지고 식민지화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300쪽 중간 정도 보세요. 사실 협상은 명분에 불과했다. 양국은 이미 협상 이전에 협상의 결렬과 전쟁을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일본은 353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 6척을 비밀리에 발전시켰다. 미국은 전쟁을 예상하고는 있었으나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빨리 직접적 행동에 나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하와이 구아우섬 진주만에 자리잡은 미 해군 기지는 일요일 아침에 평온에 잠들어 있었다. 킴멜기지 사령관은 주말 휴가로 자리를 비웠고 전투기들은 지상 요원들의 사보타주에 대비해 좁은 운동장에 날개를 맡은 채 빽빽히 계류되어 있었다. 갑자기 북쪽으로부터 전투기 편대가 날아들어 항구에 정박 중인 해군 함정들과 지상 군사 목표물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전혀 무방비 상태의 진주만 미 해군 기지에는 일본 항공 편대의 파상 공격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이게 진주만 폭격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301쪽 밑에서 6번째 줄. 그 중간 내용은 집에서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44년에 이르러 보잉을 비롯한 항공회사들은 연간 10만 대의 전투기를 생산했고 어떻게 돼요? 미국이 한번 화가 나니까 그냥 전국이 다 군수물자 생산기지로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연간 10만 대의 전투기를 생산하고 전차는 너무 많이 만들어 생산량을 줄여야 해. 캘리포니아 카이저 주둔소에서는 평균 일주일에 한 대씩 탱크 전함, 대형 전함이 전조되어 부도를 떠난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대씩 전함이 만들어지고
소총, 군복, 심지어는 내무반 옷걸이 이르기까지 전쟁에 소요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제 전투에서 손실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1944년 초 미국 군수산업의 생산 능력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합한 것보다 몇 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미국하고 될 수가 없어요. 연합군이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루즈벨트와 처칠의 타고난 지도력, 아이젠하워, 메가더와 같은 위대한 전쟁 영웅의 전투 지휘력, 군인과 국민들의 애국심 등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런 경제적 잠재력이었다. 그리고 한 8번째 내려왔어요. 러시아를 무리하게 침공하면서까지 최후까지 저항하던 히틀러는 연합군이 베를린을 포위해오자 1945년 4월 30일 지하 벙커에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게 용기 백배던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5월 7일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밖에 안 남았는데 일본이 말을 들어요? 말을 안 들었죠. 자기네들이 신격화하던 신으로 숭배하던 천황이 항복선언을 했는데도 끝까지 그 사무라이 정신을 갖다가 이어받은 저기들이 군인들이 안 한 거지. 항복을 안 하는 거지. 303쪽 중간 핵실험 성공은 즉각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트루만은 그 내용을 숨긴 채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어떻게 됐어요? 미국은 핵폭탄 터뜨리기 전에 먼저 실험을 해본 거야.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높이 15km 그 다음에 폭 1.5km 거기에 막 거대한 불꽃이 막 일었는데 이런 무기는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터뜨리기 전에 일본한테 항복하라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예상대로 일본 군부가 이를 거부하자 트루만은 일본에 대한 원폭 공격 교육을 승인했다.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전폭기에 실린 U-235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다. 6만여 명이 직사하고 폭탄이 떨어진 지점에서 반경 2km까지는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다. 4월 뒤 나가사키에 또다시 원폭이 투하되어 3만 6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근데 일본이 원자폭탄 맞아도 쏴요 안 쏴요? 그동안 잘못된 거 놓고 보면은 아주 중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죽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고 필리핀 사람, 말레이시아 뭐 가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느님도 허락하시는 거야 이거를. 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진짜로 다 이거를 인류를 대신해서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하느님의 본때를 정말 마포는 계기였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비뒀으면 2차 세계대전 그것이 독일과 일본의 승리로 끝났으면은 우리 지금도 식민지할 거야. 지금도. 그리고 말도 못해요. 여기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것들 다 그냥 노예야 노예. 일본의 노예. 그렇게 될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26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뭐냐. 근데 말도 못해요. 진짜 미국의 아까도 봤지만은 경제 대공황 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 경제 대공황을 다 극복하고 다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스티브 잡스와 그 다음에 스티브 워지니아 이 두 청년이 한 사람은 21살이었고 한 사람은 26살이었는데 이 두 청년이 만드는 그 컴퓨터 이것이 전 세계를 울렸고 이 컴퓨터가 전 세계로 팔림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경제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전 세계를 계속해서 1등 국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20대 초반의 사람들이에요. 스티브 잡스. 그 내용인데 아주 재밌으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330쪽 9.11 테러와 그 이후 우리나라도 바로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 중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 성인들만 좀 정신 차려서 그들한테 나쁜 영향 보이지 않고 나쁜 표현 보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도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고 스마트하고 아주 그냥 보톡보톡한 게 아니야. 그냥 미국에서 주는 장학금을 한국의 젊은이들이 거의 다 타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미국 학생들이 데모해. 왜? 왔다 하면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 다 한국 애들이 타거든. 한국 애들이 전 세계에서 특별히 좀 유능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 이 컴퓨터가 나왔고 그러면서 하여간 이 20대 그 청년들이 미국 전체를 갖다가 다 세계 강국으로다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성인보다 나아요, 솔직히. 근데 성인들이 자꾸 참견하고 구박하고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크게 못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 세계 무대에 갖다 놓으면은 금방 막 그 세계를 판쳐요. 그럴 정도 똑똑하다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저 한국의 제가 유튜브 여러분들도 나는 틀림없이 성인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이 훨씬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도 주셨고 똑똑하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성인들은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섭 좀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좀 나쁜 표현 좀 보이지 말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도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332점. 미국의 미래. 미국의 미래를 한편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 컴퓨터가 전 세계 보급됨으로 해가지고 물론 저 후진국들에게는 보급이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컴퓨터가 보급된 전 세계의 국가들은 다 1등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유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전자계통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1등 국가예요. 이런 쪽으로다가 발전이 됐고 여기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물건이라든가 어떤 그 제품들 이런 것 같은 것이 삼성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온 것이 전 세계 최고의 물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최고의 선진국이었는데 그 미국에 따라가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럽에도 생겼고 일단 우리나라가 생겼고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한테 아마 뒤처질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 또 앞서서 가냐면 중국이 그래서 소련을 이미 넘어서 G2가 된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예상치로다가는 2040년 정도 되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도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진짜 공산국가로서 그렇게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다 발전하겠느냐 여기에는 일정하게 좀 의심점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자유주의이고 그 다음에 아주 모든 것이 중국보다는 훨씬
인격적이고 인권 중심이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가 굉장히 튼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기본 인프라가. 그래서 아마 미국이 세계 어떤 1등 국가로서의 입지를 갖다가 한동안 더 유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세계의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9.11 테러 사건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유럽사 강의할 적에 이슬람 문화권의 오사마 빈 라덴을 위시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테러 단체들에 대한 거 설명을 다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하기가 너무 쉬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미국사를 갖다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미국사 전체에 대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